거의 끝나가는 끝물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너무 포모 현상이 심하고 외국인들의 그 3% 5% 변동에 꼬리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흔들 수가 있고, 전체 시장에서 올라가는 쪽보다 떨어지는 게 점점 많아질 거고.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지금 현 시점에서 시황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떤 이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지 저의 인사이트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 뭘까? 사실 많이 원하고 있는 인사이트가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10월달 증시가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좋았는데, 다들 아시죠? 증시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게 되면 변동성도 그만큼이나 커집니다. 그래서 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었던 지수라든지 주가가 한번 살짝 조정이 나올 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러다 보니 혹시라도 고점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불안한 것이, 이번에 조정이 그냥 일시적인 조금의 조정이 될 것인지 강력하게 무너져 버리는 패닉이 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제가 강조드렸던 창조적 파괴 형식의 무너져 내리는 이제 하락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찌 보면 불안감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좀 허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예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인정해야 되냐? 우리가 그 영역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피터 린치도 워렌 버핏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저는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누군가는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꼭 맞추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조금씩 쪼개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투자 전략들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이제 책정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매매 전략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전제를 하면서 조금씩 저의 이제 인사이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지수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11월 들어서면서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엄밀히 따지면 21선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하락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하락이 나왔냐?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잠깐의 조정이 나올 때조차도 굉장히 심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덜어는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 20-30%가 단기간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심리가 흔들리는 거죠. 왜냐면 여태까지 400-500%, 300-400%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0-30% 충분히 이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멘탈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만 지수 조정이 나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 지수가 11월 들어서면서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물론 막판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밤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이 11월 달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기간에 좀 오를 수도 있고 회복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해제되지 않아야 되는 대전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지금이 금리 사이클상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몇 번이나 강조했던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산책하는 개 이론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투자자, 유럽 증권계의 이제 대부라고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주인이랑 이제 개가 산책을 하고 있는 이 산책하는 개 이론이라는 거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이론이냐 하고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이 주인이랑 개가 이제 산책을 합니다. 이 빨간색 선은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 파란색 선은 어때요? 이게 이제 개거든요. 강아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주인이 빨간색 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쭉 이제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우상향을 해 나갑니다. 시간이 이제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인보다 막 앞에 가기도 하고 막 뒤로 뒤처지기도 하고 하면서 막 옆으로 갔다 위로 갔다 난리도 아니죠. 막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을 실물 경제에 이제 빗댔고 이 개, 강아지를 이제 주식시장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한다든지 쭉 이제 앞으로 전진하고 있으면 개는 그보다도 높이 평가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낮게 평가될 때가 있고 다시 말해서 앞서가기도 하고 뒤로 처지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변동성을 크게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방향성은 어딜 따라간다? 실물 경제를 따라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전제로 깔려야 하는 것, 결국 국가가 어느 정도 성장이 잘 맞춰져야지 성장을 해나갈 수 있지 기본적인 이 성장의 틀이 잡히지 않으면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경기 사이클 그리고 경제의 성장이라든지 퇴보 이런 것과 그리고 이 주식시장 사이클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꼭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이클상으로 어디에 추종하면서 움직이는가를 살펴보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자기의 이제 저자죠. 그 책에다가 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에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시점,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언제라든지 어디서라든지 묻지 말고 당장 주식시장에 뛰어들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10년 넘게 뭐 투자자분들을 교육하고 계속 이끌어왔지만 변하지 않았던 사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식시장은 무슨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주식시장은 금리 사이클에 따라 움직인다. 경기 사이클 물론 영향을 받지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금리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 사이클 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주식 뭐 이제 앞으로 증시를 맞출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한다라고 하면 증시 분석을 왜 하냐? 할 필요가 있냐? 하는데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단계가 내 앞에 펼쳐질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단계까지는 맞출 수 없겠지만 큰 틀은 우리가 이해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제, 워렌 버핏, 피터 린치도 못하는 증시 맞추기는 포기하자. 이거 안 해도 돈 벌 수 있다. 자, 주식시장은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인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현재 금리 사이클은 어디에 있는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습니다. 현재는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2024년 말부터 시작을 했고 사실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24년 말에는 좀 보험성 인하였어요.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그 인슈런스 컷, 리세션 컷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성 금리 인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시장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모두 환호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24년도에도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좀 크리티컬하게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쳤던 요소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관세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로 인해서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기도 했고 혼란이 야기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던 연준이 금리 인하를 도중에 스탑해버렸습니다. 이게 거의 한 9개월간 지속됐고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다시 금리 인하를 재개했죠. 왜냐면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미국에서 기업하는 사업 뭐 업체들 대기업 이쪽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관세가 충분히 상쇄된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방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좀 고려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놓여 있다라는 거, 심지어 멈췄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또 가동이 됐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유동성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단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양적 긴축을 12월 조기 종료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긴축을 조기 종료했다라는 게 뭔가요? 돈을 조이는 게 긴축입니다. 근데 그걸 조기 종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완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긴축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그 긴축을 종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그 다음 단계 완화를 준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그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경기라고 말씀드렸죠. 보조 명분은 물가 안정. 근데 지금 현재 물가 안정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될 것이냐를 유추해 보려면 유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유가가 어떻다? 낮은 가격을 꾸준히 유지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이제 낮은 가격, 뭐 60불 아래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는 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불경기 모멘텀이 심각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불경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불안감이 있느냐? 지금 실제로 11월 달 들어서면서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지금 셧다운 이슈가 가장 강력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셧다운 이슈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가 계속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백악관에서도 셧다운이 계속되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 뭐 솔직히 진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분위기 자체가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대 최장기간 이제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도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셧다운이 이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고용 지표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건 있는데 직전에 나왔던 고용 지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 줬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고용 지표가 경기를 결정짓는 거의 결정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진다, 뭐 실업률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취업이 안 되고 뭐 월급도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잘리고 이러면은 사람이 뭐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하나 살 거 뭐 좀 안 사게 되고 뭐 세 개 살 거 하나 사고 이제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라는 것도 결국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돈을 못 버니까 소비를 하기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봐서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시간차를 두고 소비까지도 악화가 돼버립니다. 심지어 셧다운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소비 심리 지수도 3년 만에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셧다운 영향이 지금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불경기 모멘텀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이런 압박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압박이 가해지게 되면 불경기 모멘텀이 점점 심해진다라는 것이고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진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를 의미하죠? 소비가 이제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소비까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미국 GDP의 3분의 2, 거의 뭐 5,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소비인데 소비가 꺾여버리게 되면 사실상 경제 성장이 꺾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고 불경기로 완연하게 접어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은 훨씬 더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연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하기를 12월 달 기준금리 인하 확정된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설레발치지 말아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파월은 원래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냐면은 일단 행동은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말로는 왜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냐? 무슨 발언이 있었냐면은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게 뭡니까? 사실상 무슨 느낌이냐면은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느낌이에요.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급부의 이제 단어가 합쳐진 느낌입니다.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게, 금리 인하라는 거는 비둘기적인 발언이고 비둘기적인 액션이고, 금리 인하라는 건 행동이에요. 행동. 근데 이제 매파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말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언행을. 근데 행동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반대되는 이제 행동을 할까? 말과 행동을 왜 다르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저는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던 것도 그렇지만은 평소에도 이런 전략을 좀 자주 구사하는 거를 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말을 비둘기적으로 해서 완화적으로 하는 대신에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제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금리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어. 뭐 연준에서요. 금리 인하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너무 환호를 하지 않을까? 그럼 시장이 너무 과열되지 않을까? 이걸 좀 우려하는 겁니다. 그럼 또 물가가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원래 이제 연준이라는 거, 중앙은행이라는 게 양립하기 어려운 조건을 두 가지 다 충족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시속 게임처럼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책무를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이제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갈까봐 말로써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이 말은 일시적으로 누를 수야 있겠죠. 근데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행동에 맞춰서 시장은 흘러간다. 행동은 어떻게 했다? 금리 인하를 했다. 앞으로도 행동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행동은 금리 인하 기조로 갈 것이다.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인상은 안 한다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 지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럼 지금은 명확히 금리 인하 사이클 안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려나가겠구나. 경기도 계속 안 좋다고 하는구나.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나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와, 실물 경기가 이렇게 불안하고 안 좋은데 투자 시장이 이렇게 좋다고? 말도 안 돼.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항상 똑같은 사이클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실물 경기랑 주식 시장이랑 반대급부로 엇박을 타는 경우도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이제 이런 시기예요. 불경기가 이제 극도로 치달아 가면서 여기에서 그 명분으로 금리 인하를 할 때 유동성이 풀려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리세션 컷,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렇죠. 시장을 한번 심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무너뜨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너지던 적절한 조정이 나오던 최종적인 단계는 어떻게 된다? 결국 증시는 올라가게 된다. 우상향을 하게 된다. 투자 시장은 활성화된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불안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해야 될 만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 하는데, 일단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빚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구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을 한번 속된 말로 무너뜨렸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뭐가 있죠? 지수를 깜짝 놀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빚으로 투자한 투자금들이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다 이제 강제 매도가 청산이 당해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패닉이 온다든지 과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확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연착륙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드럽게 컨트롤을 해가지고 좀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충격이 오는 정도는 아니고 적절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부가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근데 이게 조금 삐끗하고 심리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와장창창 시장이 무너졌다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사실 뭐가 있다?
그렇죠. 시장은 어차피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올라간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 아마 더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많이 풀게 될 겁니다. 투자 시장은 훨씬 더 활성화될 거고, 지수가 무너지면서 신용 물량이 확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 주식 시장으로 돈이 훨씬 더 많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제가 예탁금을 보여드렸는데, 과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경기가 좋았나요? 경기 속된 말로 초전박살 났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데 신용 물량은 확 줄었고 고객들, 주식시장으로 돈은 어마무시하게 유입됐습니다. 이런 구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무난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 수도 있으니 우린 뭘 대비해야 된다? 현금과 금 같은 안전자산이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미 지금 현재 고객예탁금이나 신용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돈의 양, 물량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때를 넘어섰어요.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의 양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땐 고객예탁금 기준으로 많아야 80조가 좀 안 됐는데 이제는 90조를 넘보고 있다는 거예요. 좀 꺾여서 뭐 86조 이러는데 뭐 88조, 90조 언저리까지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수 조정이 강력하게 나온다? 훨씬 더 물밀듯이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주식을 사야 한다라는 전제가 가장 중요해요. 좋은 주식을 사고 시장이 무너져도 가져갈 만한 주식을 적절한 좋은 가격에 사놓고 뭘 해야 한다? 돌발 악재가 터져서 혹시라도 시장이 좀 패닉으로 무너지면 그때 더 담을 수 있을 만한 안전마진, 현금이나 금 같은 이런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정이 크게 안 나오고 그대로 다시 또 우상향하면서 대세 상승이 오면요, 매수해놓은 물량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냥 그러면 그거 다 때려 부어가지고 투자를 할 걸.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롱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예, 진짜 코로나가 터질 걸 누가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지나고 나서 알아요. 아, 항상 위기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잘. 젊었을 때는. 왜? 안 겪어봤으니까. 똑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해본 지 1, 2년밖에 안 된 분들은 몰라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주식시장 내가 뭐 20, 30년 이상 했다, 뭐 사이클 몇 번을 겪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아. 그런 악재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게 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한 현금이나 이런 건 꼭 구비가 되어 있어야 돼.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 말을. 근데 경력이 좀 안 된 분들은 그냥 이거를 그냥 샀었어야 되지 않나? 지수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럴 때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이나 금 같은 거 안전마진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전마진은 언제 쓰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쓰는 겁니다. 좋은 상황에 쓰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좋은데 쓰라고 있는 게 안전마진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위기가 안 왔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까운가요?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를 한 거잖아요. 주식시장은 부동산 같은 시장이 아니에요. 예적금 시장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 물론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난 아주 극단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제가 말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을 이끌어온 입장에서 그렇게 마치 이번 대세 상승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매매해서는 너무 위험한 매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분명히 또 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정 정도의 이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특히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리스크를 더 낮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패닉이 온다든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을 현저히 낮게 보는 편인데 한국은 조금 더 위험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 구조적으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주식에 비유하자면 우량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주식에 비유하자면 중소형주예요. 당연히 뭐 시장 규모도 작지, 그 다음에 뭐 경제 규모나 안정성, 투명성 모든 측면에서 이제 미국에 좀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번에 미국에 이제 셧다운을 하면서 경제지표 발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깜깜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단계긴 한데 어쨌든 한국은 미국보다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다? 주식으로 따지면 중소형주다, 스몰캡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위아래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투자할 때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창조적 파괴, 한번 조정이 세게 나왔다가 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매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어디서 오느냐? 일단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매수를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코스피도 장기적으로 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완전 수직 낙하하면서 한국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뭐가 밀리고 있다? 환율 전선이 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몇 번씩 좀 강조를 드렸던 포인트기는 한데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환율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자꾸만 뒤로 밀리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도 1,400원 아래에서 막자. 그러더니 1,410원에서 막자. 20원에서 막자. 30원에서 막자. 40원, 50원, 60원. 시간 지날수록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조정 나와가지고 1,453원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찍었어요? 60원까지 찍었었어요. 좀 있으면 이제 1,500원 갑니다. 이러다가.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아,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구나. 한국의 실물 경기가 지금 조금 불안하긴 하구나.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이제 이런 환율 불안정성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 원래 지금 금리나 국면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좀 유사한 패턴이긴 한데 달러 대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뭘 의존하면서 뭘 믿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보다 수출입니다. 특히 어디? 미국 수출, 미국 수출, 미국 수출.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지금 관세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거 되겠냐? 이거는 제가 비유를 정확히 해드릴게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겁니다. 관세 무서워서 미국 진출을 안 한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미국 진출은 100번 하면 100번 다 옳은 행동입니다. 예, 그래. 미국은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더 비싸게 팔 수 있고요.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면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그렇게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배척을 하는데도 중국도 어떻게든 미국 시장에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국은 지금 최애국 대우해주죠. 지금 관세도 얼마 전에 협상했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관세 때문에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숫자만 놓고 보면 관세를 내니까 억울해요. 근데 어때요? 경쟁 기업들을 다 처단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중국. 중국 기업들은 이제 배척하면서 우리는 관세적인 우위, 상대적인 우위 전략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이득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또 뭐라 해주고 있어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일정 정도 상쇄되는데 심지어 경쟁 기업들, 경쟁 국가까지 어찌 보면은 거리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물론 모든 산업이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산업들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조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진출하는 기업, 그리고 미국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 뭐 이제 막 진출했다라든지 포텐셜이 터지기 시작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오히려 이런 위기가 엄청나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포커스 잡아야 되는 거는 미국 수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해외 수출이 활로가 잘 뚫려 나가고 있고 확장을 잘하고 있는 기업인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로 먹고 사는 기업?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자원 하나 안 나는 나라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지만 또 역시나입니다. 수출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되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이 셧다운 때문에 이게 좀 패닉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우려를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관세도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셧다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서히 해제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10명의 입장이 이제 선회가 됐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제 좀 선회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거 이제 좀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화당의 수적 우위가 한 53석 정도 되니까 수적 우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임시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게 60석입니다. 근데 53석이니까 모자르잖아요. 60석에. 그래서 계속해서 좀 불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의원 10명이 이번에 찬성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민주당 10명 입장을 선회했죠. 그래가지고 중도 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 임시 예산은 이제 찬성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60석을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필리버스터, 우리가 이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얘기하죠. 필리버스터가 이제 종결되고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셧다운 해제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미국이라는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 지표의 투명성 그리고 다양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막말로 중국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조금 이제 그냥 적절히 그냥 흘려 듣게 되잖아요. 그냥 다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발표하는 이제 경제지표 이런 것들 우리가 매우 투명하게 발표된다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셧다운 때문에 그 신뢰도 높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깜깜이 투자를 해야 돼요. 눈 감고 투자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투심이 위축되는 겁니다. 아, 좀 기다리자. 이거 뭐 지표 발표 되는 거 좀 보고 결정하자. 이건데 큰 대세 흐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경기 안 좋고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고, 이게 대세의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불안하니까 발표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큰 이변이 있기는 어렵다, 지금 방향성에서. 그래서 사실 이 셧다운만 해제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제 지수 상승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민주당이랑 공화당의 이제 상황을 좀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 한 10명 정도가 이번 단기 지출 법안에 찬성표 던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 이 셧다운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지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게 뭐 좋은 건 알겠는데 계속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중간중간 자꾸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왜냐면은 워낙에 많이 올라갔기, 이게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뭐 중간에 조정이 나와도 찔끔 조정 나와요. 근데 이만큼 올라간 상황에서 조정 나오니까 엄청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너무 이 한 섹터에, 그동안에 AI라는 한 카테고리에 엄청나게 편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정 기회를 통해서 잘 가고 있던 AI 쪽에서 수익 실현 물량들이 일정 정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전 AI가 지금 고점이라고 보진 않는데 일정 정도 중간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쪽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안 갔던 섹터 있죠?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돈을 풀면 결국에는 호경기가 오겠죠. 그럼 그 호경기를 전망하면서 오르는 섹터들이 있어요.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나중에 더 진행이 되면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경기 민감 섹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후발주자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대전제로 깔아야 되는 거는 앞으로도 금리 인하 사이클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중간에 한번 삐끗하다 갈 가능성이 있으니 현금과 금 같은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투자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지수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투자를 하는데 수출하는 기업, 수출해서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자. 이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증시는 앞으로 오를 거다. 근데 중간에 삐끗하는 거 대비하자. 수출 기업들 보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조심하자.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사실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는데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감 있게, 아마 조정폭도 조금 더 낮게 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량주 성격을 띠는 게 미국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셧다운이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저는 또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제 시장이 2차 슈팅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1월 달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셧다운이 얼마나 더 장기화될지는 뭐 물론 끝까지 다 가봐야 되겠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좋겠다? 11월 조정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 위기 상황만 잘 대처하는 매매 전략을 구비하고 우리가 나아가자. 이번 시장이 기회가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롱런하는 매매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고요.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였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찾아뵙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12월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4,250에서 막 지금 5,000 가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끝나가는 끝물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너무 포모 현상이 심하고,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력이 코스피 200 인덱스 지수의 거의 32, 3%가 됐어요. 거의 너무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 얘기는 외국인들의 그 3%, 5% 변동에 꼬리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흔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별화 시장이 더 극심해질 것 같아요. 전체 시장에서 올라가는 쪽보다 떨어지는 게 점점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이 상승에 껴있으면 괜찮은데 하락에 껴있으면 굉장히 그 변동성에 당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11월, 12월 달 장은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5월 달부터 이 장이 급등장으로 시작했습니다. 2,600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익 나시면 다 현금화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락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감각만 권해드리지, 뭐 연말 연초장이니까 뭐 바이앤홀드하고 이제 5천 간다 가자 하는 그런 흥분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스피 사상 첫 4,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동안 주도했던 그 소부장이나 원전, 조선, 방사는 좀 100% 현금화 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갑자기 20%나 30% 급락할 때나 사는,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 이번에 15만 원까지 뭐 핵 잠수함 연료 추진 뭐 해갖고 아주 호재성이 뭐 제로해서 15만 원까지 급등했는데, 그럼 걔가 20% 급락하면 대충 3만 원, 4만 원 빠질 때, 그럼 12만 원대 오면 오히려 사보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어저께 63만 닉스 가니까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우리 흥분하게 100만 원 간다라고 막 분석 자료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엮이지 마시고 60만 원에 20%하면 12만 원이죠. 12만 원, 그럼 62만 원, 12만 원 빼면 50만 원을 오히려 깰 때, 그럴 때 잠깐 들어가서 트레이딩하는 그런 전략. 그럼 삼성전자는 요번에 11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20%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22,000원이니까 9만 원대 오면 그때 또 들어가서 한 10% 뛰게 하면 빠져나오는 이런 트레이딩만 해보시고, 오히려 철저하게 이제는 어떤 쪽을 보시냐면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지금 아주 찬 겨울에 있는, 제가 하나 체크한다면 게임주.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니지 게임 좋아하시면 NC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NC소프트가 20만 원대인데 과거에 100만 원에 갔다가 지금 거의 20만 원까지 토막난 주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쪽을 사보는 전략이, 전번 제가 방송 때는 포스코 ETF에서 포스코 그룹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다면 당연히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게임 ETF에 타이거 탑 ETF가 있더라고요. 그 ETF를 퇴직연금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1등 종목이 NC소프트예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그 다음에 포트에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허실실 전략으로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빈집 종목들을 사서 오히려 그거를 연말 연초로까지 갖고 가는 이런 전략을 오히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끝나고 너무 호재들이 만발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을 너무 흥분시키는 것 같고, 그리고 요번 때 편승 못하신 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이 코인 팔아갖고 일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거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비트코인 기준으로 요번에 1억 8천 갔다가 1억 5천대 오면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보거나 이더리움을 사보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요번에는 그래서 급락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이지 지금 모든 자산이
너무 급등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들, 특히 5월달 대비 100% 이상 급등한 것들, 뭐 로봇주가 됐던 조선주가 됐던 원전 방산 소부장 종목들이 됐던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증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미국이 부러지는 거죠. 우리 자체로는 부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지금 막 고공행진하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 급락을 하는 겁니다. 인덱스 기준으로 10% 급락하면 우리는 거기에 한 1.5배가 변동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 갖고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미국도 그 선수들끼리 롱숏이 붙은 것 같아요. 그 빅숏 영화 보셨어요? 그 빅숏이라고 그 하방에 전설적으로 투자해서 큰 부를 잃은 마이클 베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요번에 그 팔란티어라고 하는 종목을 거의 포트의 60%를 비중 둬서 하방에다 배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0불대인데 어떤 전문가는 350불 간다고 롱으로 전망해서 했고 마이클 베리는 그 전체 자산의 60%를 이거는 이제 AI 거품이고 이제 붕괴할 것만 남았다고 전체 자산의 60%를 하방에 배팅했어요. 이게 완전히 전문가들끼리도 승부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곧 미국 증시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려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워렌 버핏 그 가치 투자자의 아저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워렌 버핏 투자 포트폴리오에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하신 분은 지금 이 화랑장에 마이너스 15%예요. 그게 곧 뭐냐면 가치 투자하신 분이야 전통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잘 따라가지 못하고 뭔가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뒤집어 놓고 보면 이 가치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왜 그동안 승부를 안 걸었겠어요. 그게 곧 그분들 뜻대로 또다시 이 장이 거품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징후들을 돌다리기도 두들겨 가면서 2달 남았는데 금년을 정비하는 주간으로 삼는 게 어떻겠나. 여러분들 그냥 몸을 1년 전으로 한번 가보면 작년 12월에는 어떤 투자자들이 어땠냐면 한국 주식시장은 다 떠나야 된다. 진흥수를 떠나고 미국 시중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하는 하나의 포머 현상이 열풍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한국 증시가 그때부터 거의 100% 이상 올라간 것들이 허다해요. 어떤 건 10배 올랐고. 근데 미국의 M7 종목들은 그만큼 못 갔어요.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시장이 지금 포머 현상에 너무 극단적으로 몰릴 때는 꼭 그 이상한 그 뒷에너지가 반대 에너지가 시장을 흔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한 100포인트가 순식간에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가 이렇게 비일비재할 거예요. 어저께는 100포인트 올라서 4,200 됐다가 오늘은 외국인이 현물에서 2조, 선물에서 2조 빠져서 4조를 매도합니다. 하루에. 이게 즉 변동성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변동을 주면 이 꼬리 변동성이라고 저 밑에 있는 종목은 거의 2~3배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수익 난 거는 다 현금화시키고 현금화 갖고 있다가 시장이 주도주라고 하는 뭐 소부장이 됐던 2차 전지가 됐던 로봇주가 됐던 대장주들이 갑자기 20~30%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잠깐 들어가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이게 지금 시점에서 바이앤홀드 전략 세웠다가는 큰일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게 하나 기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장이 그래도 연말 있으려면 11월 24일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날이 금통위가 이제 열립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미국은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여기도 대판 싸우고 있거든요. 동결 이 우위 있고 인하 또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싸우는데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에 신중했습니다. 부동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고 이제 한 번만 더 인하하면 우리도 따라갈 텐데 그건 12월 달 동결하면 내년에 할 것 같거든요.
그럼 11월 달에는 우리는 동결하고 미국이 한 번 더 했을 때 하든지 아니면 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연말장이 좀 있어요. 유동성 장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11월 24일 금리 인하를 해주면 그때나 다시 뭔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전략을 세워보시고 그때까지는 급락시만 들어가는 그런 트레이딩 감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연초 대비 그러니까 지금 분석을 5월 20일 전후한 주가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였나 갖고 있는 게 9월 20일 전후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였나 그 다음에 1월 1일 날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였나 해서 상승률을 비교해 보시고 이게 100% 이상 다 올라간 거면 다 현금화 시키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안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아까 게임주라든지 이제는 코스닥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코스피보다 이제는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소외 종목들을 아주 치던 종목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팔아갖고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야 된다. 이거 완전히 180도 까꾸라 할 수 있고요. 오히려 갖고 계신 것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트레이딩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그쪽이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쪽하고 게임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연말 연초 되면 여기 코스닥에서도 그 주가 관리 시스템이 좀 동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 ETF 종목들 중에서 아직 소외됐던 종목들, 바이오 ETF라든지 게임 ETF라든지 해서 52주 최저가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지금 거래량이 두세 배 늘어나는 것들이 생기면 오히려 그런 걸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이번 에이펙 회담과 관련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펙에 나온 얘기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전까지는 굉장히 뭔가 협의가 안 되고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때리게 하면 어떡하냐, 환율 급등하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번에 합의를 극적으로 이뤘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어떤 현상이 나냐면 원달러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 에이펙 이후에 이게 합의가 환영해갖고 원달러가 지원해서 1,420원까지 급락해서 이제 됐다 해갖고 이게 1,400원을 깨야 되는데 오늘 다시 1,440원으로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아직도 간단히 해서 우리나라 바이 코리아 하면 달러 팔아갖고 원화 자산 사면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4조를 때렸어요. 그럼 얘네들이 달러를 엑시트하면 달러 원화 자산 매도 달러면 원화가 다시 올라가는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에이펙 이후에 원달러가 1,400 안으로 깨고 내려가서 안정화돼야 우리나라가 연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요번에 그 이벤트로 재료로 뭔가 호재성 나왔던 조선이나 뭐 원전이나 소부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에이펙 끝나고 나자 또 그 깐부 회동이라고 그 유명한 회동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GPU를 우리나라 25만 정 줘서 이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분출시킨 것 같거든요. 이게 약간 어떤 면에서는 오버슈팅 시킨 면도 있어요. 이게 그대로 거품을 깨는 파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11월은 조심하자. 그리고 11월 24일 날 반드시 금리 인하 모멘텀이 나와야 연말장 유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남들 쳐다보지 않았던 소외 쪽에서 이제는 찾아야 되지 않나. 그게 코스닥 종목들에서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예로 게임주를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은 현금화 시키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하고 계신 종목 혹은 섹터가 있을까요? 게임주라든지 여기는 엔터는 아닙니다. 이게 묘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어저께 JYP 엔터가 뭐랄까요
윗꼬리가 달리는 장대 음봉이 나 있어요. 제로 노출로. 한중회담에서 아주 뭔가 다시 뭔가 그 한알령이 좀 풀어질 것 같고 뭔가 좋은 얘기들이 막 나왔고 또 내년 말까지 이제 무비자 또 여러 가지 또 연장해 준다 이런 등등등 해갖고 아침에 JYP 엔터가 급등하면서 장대 음봉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이게 뭐 곧 얘기로 재료 노출로 작동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엔터라든지 JYP 엔터를 하입을 하면 이미 고공행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여기에 이제 이런 쪽을 한번 보는 거죠. 그동안 바닥권에 있는 쪽에 60만 원 갔다가 마치 JYP 엔터 그 캐다연이 열풍 부를 때 그 농심이 32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40만 원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이미 두들겨 맞은 종목들의 먹자 쪽에 농심을 들어가 보면 오히려 그게 오히려 반대되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또 하나의 매매 스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X축, Y축에 여기다가 JYP 엔터를 Y축에 놓고 농심을 X축에 놓고 매일 종가를 거봐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쪽하고 떨어지는 게 롱숏이 좌우될 텐데 만약에 JYP 엔터가 떨어지면서 농심이 올라가면 시장의 물주기가 엔터는 조정 들어가고 음식료 쪽이나 약간 먹자 쪽이나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이 다시 움직인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뭔가 타이밍을 잡는 데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달라지는 속도와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딱 이 주식만 사모아도 괜찮다 혹은 이 방식이 좋다 추천하실 만한 것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거는 미래의 제가 그걸 시간여행 종목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10년 동안 매달 적립식으로 사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재생의학. 이제 이거 옛날 과거에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처음 시작은 10,000원대 아래에서 시작했어요. 그게 거의 아주 10버거 이상 급등한 상태 같듯이 저는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베이비붐 시대가 은퇴하고. 근데 그 베이비붐 시대가 돈 있는 베이비붐 시대 60년대 우리나라 주력이 돼갖고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게 건강이에요. 재생의학.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그다음 심지어는 길병원 원장님 보면 나이가 90대인데 동창회 사진 보면 완전히 뭐 하늘과 땅 차이듯이 이게 줄기세포 치료.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이거든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거 시술 받았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난리죠. 이런 줄기세포 치료와 재생의학 관련된 쪽을 그쪽과 관련된 거를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그게는 첨생법이 바뀌면 하나의 뭔가 새로운 어떤 10년의 주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달 정식으로 차 바이오텍이나 주기세포 관련주들 뭐 GN셀이라든지 EN셀이라든지 차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집단군을 계속 평균 적립식으로 사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보 투자자나 뭔가 그 템버거 가능성의 승부를 보실 분들은 저는 이런 데서 찾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아직도 없는데 이제 이구동성으로 저는 2030년 되면은 첨세법 되면 나 10년 젊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두 가지로 불로 장생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세포를 배양해서 주기세포 배양해갖고 재생을 시키는 그러한 주기세포로 내 신장이든 간이든 뭐든 재생시키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내가 로봇이 되는 거예요. 갖다 해서 인공으로 다 로봇으로 해서 해갖고 뇌만 살아있고 로봇으로 만드는 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가만 보면 로봇주는 금년도에 최고의 주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주가를 1월 달에 로봇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로보틱 지금 각광하지 마시고 1월 2일 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가 얼마였고 이런 것도 보세요.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벌써 10배 올랐어요. 금년 1년 안에 이미. 그런데 지금 더 간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는 재생의학 쪽을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재생의학 쪽이 이제 남았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이런 그 셀 들어가는 거, 그 셀 들어가는 쪽을 관심 가지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했는데요. 조선업에선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는 이제 재료 노출은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진짜 그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솔직히 건조 못해요. 거기 여건이나 환경이 지금 바로 건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를 법을 바꿔갖고 우리나라 거제도라든지 그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우선 도크에서 그걸 거래시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일본이 우리하고 경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이 부분을 또 민감하게 이번엔 좀 푸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확실치 않고 그래서 진짜 핵 말뿐인지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기술을 우리한테 줄 건지 이거를 아직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기대감으로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셀 매도 권을 해드리고 싶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조선주에 이게 이제 대장주 하나오션입니다. 요게 15만 원이 10월 말 이 갖다 예를 들어서 10월 말 11월 달에 그 한미 정상에 막 그 좋은 얘기 나올 때가 꼭지예요. 15만 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20% 빼보는 거예요. 그럼 12만 원대거든요. 요번에 이제 10만 원에서 시작해서 단기간에 이재료로 50% 올랐습니다. 그럼 상승폭이 딱 반이에요. 그러면 12만 원, 13만 원에서 거기서나 사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카나다 잠수함 60조 되는 시장인데 그게 수주해야 돼요. 요번에 그분도 우리나라 와갖고 요번에 국무총리나 그 다음에 김동관 부회장하고 가서 이제 오히려 뭐 시찰하고 막 이런 거 같았는데 실제 수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입찰 일정이 2026년 1월에 3월에 우리가 이제 기술기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돼. 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은 아니에요. 그게 확정되려면 내년도 1월이나 3월 달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재료 공백 기간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파생 시장에서 변동성에서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부러져요. 그러면 우리나라 아시아 해지들이 뭘 바스켓을 만드냐면 그동안 급등한 거를 바스켓 매도를 숏을 쳐버려요. 그럴 때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오션, HD중공업이 이 숏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고점에서 한 20%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롱숏에 이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오션은 12만 원대, 그 다음에 HD현대중공업은 55만 원대. 이때 오면 사자.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매매 감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다음이 유가 알래스카 자원개발 쪽으로 이동하는지.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요번에 유가가 바닥에서 잠깐 올라오는데 SOE는 벌써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워렌 버핏 옹이 여기서 그 옥시덴탈이나 이쪽을 자꾸 M&A나 지분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가치 투자자 분들이 지금 바닥권에 있는 것들 중에서 왜 자원이나 이러한 이런 것들을 사는지 이런 것들을 노려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에 미국은 히토류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광산이나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그 가스 천연가스 셰일가스에서 한국가스공사니 서울가스니 삼천리니 이런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철저히 소외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시는 게 어떻겠나. 이게 이제 역발상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그 조선주는 롱숏에 이용당할 수 있으니까 급락대만 들어가고 오히려 천연가스라든지 자원개발 쪽에 소외된 쪽을 오히려 매수해서 여기서도 트레이딩하는 이런 감각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금 1억이 있다면 조선주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대형주 또는 기자재, 협력사 쪽도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금이 있다면 20% 정도는 조선주를 하는데 급락 시에만
그래서 하나오션은 12만 원, HD 현대중공업은 55만 원대만 들어가. 20%는 오케이.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그 핵 잠수함 추진에서 엔진에 대한 화두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출력 추진 엔진하고 터빈 엔진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선이나 우리는 터빈 엔진 위주거든요. 그러면 엔진에 주력하는 기업이 한화 엔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오션이나 HD 중공업보다 조종할 때 같이 조종할 것 같거든요. 그럼 하나 엔진을 노려보시는 게 떨어질 때 그거는 오히려 하나 엔진은 한 30% 비중,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뭐 삼천리나 천연가스,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아까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임주, 게임 ETF 이렇게 포트를 짜면 연말 연초에 장이 여기서 지수가 한 300에서 500이 부러지더라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주는 금년장을 주도한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월 2일 기준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어요. HD중공업이랑 1년을 주도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롱숏에 이용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이게 이제 새로운 끌개가 나오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에 60조짜리 카나다 그 잠수함을 수주하든지 진짜 트럼프가 우리나라 핵 추진 그 기술을 주고 우리나라 쪽에 뭔가 건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환경이 될 때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괜히 섣불리 들어갔다가 거의 20, 30%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조선업이 다시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한 사이클은 솔직히 끝난 것 같고 새로운 사이클이 가려면 아까 양 금리 인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끌개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이제 뭔가 환율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카나다 수주 확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전에 7월 달에 그 원전주도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급락했을 때 거의 고점에서 어떤 거는 30에서 반토막도 난 게 있어요. 원전주인데. 거기서 사신 분이 3개월, 5개월 후에 급등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가격대에 들어가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도 금년에 7월 달과 9월 달에 그 변동성을 체크하시고 3개월 동안 조선주나 그동안 소부장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급등한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다 좋다고들 해요. 그럼 전 뒤집어 놓고 보면 먹을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집어 놓고 보면 다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것 좀 받아가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얘기 없는 것들 중에 얘기 없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안 갖고 있거나 다 털렸거나 관심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쪽에서 뭔가 에너지가 나오나 이번에 그래서 코스닥에서 좀 나올 것 같고 이런 1년을 주도한 것들은 가격 메리트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주도주는 대충 100% 이상 올라간 거는 20, 30% 조정해야 됩니다. 50% 정도 올라간 거는 10에서 15%는 조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이 트레이딩 감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조선업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일까요? 쉬어가야 할 시점일까요? 지금 가다해서 2,600이 4,200 됐습니다. 5,000 가는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오히려 3,500과 3,800까지 부러질 수도 있다. 그럴 때 되면 주도주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전, 조선주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가격 이격 조정이 어떤 거는 많이 빠지고 어떤 건 적게 빠질 거예요. 그때 주도주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4,000에서 4,300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코스닥에서 소외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데에서 뭔가 주도주를 찾아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HD현대중공을 비롯해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조선 시장에서 진짜 대장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하나오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그 핵잠수함이든 군함이든 뭔가 미국에서 수주를 가장 핵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 그룹의 하나 오션, 하나 엔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가격 조정이 한 20, 30% 들어오면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어떻나.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LNG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CL가스가 올라가야 되고 천연가스가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3만 원, 3만 3천 원대는 차익 매물 나오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2만 7천 원, 8천 원대는 삼성중공업도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SNC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히려 조정 때 사시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조선주는 약간 좀 트레이딩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년도는 연초 대비해서는 너무들 많이 올랐어요. 1월 2일 기준으로 다들 조선주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조정 때나 한다. 이런 원칙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2차 전지 주가 흐름과 강세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것도 롱숏 같아요. 2차 전지가 이 바닥에서 이게 기관의 ETF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주력이 돼서 저는 제가 이거를 하나의 그 팀이 만들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기점이 10월 13일이에요. 10월 13일을 기점으로 잡는 이유는 그날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 대놓고 나 니네들 안 만나. 150% 관세 매기겠어. 그렇게 공포해갖고 금요일날 장이 급락했다가 주말에 타코 발언하면서 그래 만나고 다시 합의해서 에이펙 때 이제 합의한 이런 분위기에서 그때 미국에서 관련된 히토류 관련주가 13일날 꼭지치고 합의되네 하고 급락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2차 전지주들의 2차 전지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때 시장 분위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한미반도체 소부장하자고 난리쳤던 때예요. 13일날. 연말까지 소부장.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대로 두 개만 끌고 갔는데 한미반도체니 부품단은 그때부터 오히려 조종하면서 이것을 에너지를 오히려 끌고 간 게 2차 전지들입니다. 그게 오히려 얼마나 올랐냐면 요게 이제 지금 11월 4일 아닙니까? 그때 13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일정표를 이렇게 해서 15일 전이더라고요. 한번 가격 대비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여기가 15일 기간 전 대비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90%나 올랐어요. 이 시가 상위 종목이 거의 2주 만에 더블 게임이 난 거예요. 얼마나 분출했는지 아시겠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챔, 코스모 신소재, 할 거 없이 이런 것들이 LNF 다 급등했습니다. 이게 롱숏 같거든요. 그게 이제 조정하고 지금 다시 대반등을 주려고 그래요. 2차 전지가 새롭게 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 조건, 테슬라가 빠지면 안 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에너지가 계속 화랑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가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졌는데 이게 올라가 줘야 돼요. 리튬 가격이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10월 13일 기준으로 2차 전지주들은 1단계 급등을 너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아까 조선하고 같이 고점에서 20, 30% 빠진 것만 잠깐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서는 눌림목 전략이지 새로운 고점을 뚫고 추세 전환은 아직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서학 투자자들 되시는 분들이 리튬 관련주들이 다 반토막이 났어요. 13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서학 투자자들 분들이 미국의 리튬 관련주들 반토막 난 것들을 오히려 사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관세 15% 부과로 극적 타결되었는데요. 이것이 국내 2차 전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뭔가 2차 전지의 새로운 어떠한 에너지가 테슬라라든지 뭔가 또 확산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주가는 단기간에 너무 올랐고 그 다음에 이게 새로운 에너지가 가려고 그러면 뭔가 끌개가 필요해요. 끌개라는 건 새로운 뭔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그게 관세 15%이 에너지 갖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뭔가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듬 가격이, 그래서 리듬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리듬 가격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직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한 1, 2개월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주는 저는 오히려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한 게임 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미국 투자의 리듬 관련주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주나 이게 2차 전지가 우리는 또 뭐로 약간 위장이, 그러니까 포장이 되어 있냐면 ESS, 전력 저장 장치 관련 테마로도 좀 포장됐어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니 그 다음에 필옵틱스니 한중 NCS니 이런 것들이 같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확산이 유리기판이 같이 갔고 이게 또 불을 지르는 게 젠슨왕이 또 우리나라 GPU AI 데이터 센터에서 불을 질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단기간에는 쉬운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는 트레이딩 전문가만 해라.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주 중에 하나의 종목을 한번 샘플링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9만 원대보다 에코프로 BM이 16만 원대보다 이게 20% 빠지면 할래요. 가격대로.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이번 고점에서 20% 빠지면 아까 하나오션하고 거의 같은 시각입니다. 그럴 때나 하자. 지금 가격에서는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LG엔솔, 삼성 SDI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익 실현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가격은 매도 위치지 매수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엔솔이나 LG화학이나 또 삼성 SDI나 지금은 사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그쪽은 현금화 전략, 그리고 오히려 그쪽에서 뭔가 좀 보신다면 데이터 센터나 전력 저장체나 유리기판 너무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약간 종목이 하나기술이나 미래컴퍼니나 몇 가지 필옵틱스나 이런 쪽이 너무 급등하는데 후발주가 애들이 있어요. 후발주들 순환을 정도로, 이거는 약간 좀 전문가 영역인데, 그래서 미래컴퍼니나 하나기술 정도는 오히려 필옵틱스나 삼성 SDI나 이런 쪽 팔아갖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트레이딩하는 정도? 이런 것들은 권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력 종목은 이미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 그러니까 원전주하고 조선주하고 시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급락시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업황 관련한 호재성 재료들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아까 가장 리듬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전기차 관련된 주가 같이 보시고 우리나라나 테슬라가 새로운 영역으로 가야 돼요. 요새 테슬라는 가만 보시면 410불만 오면 지지하고요. 410불, 70불만 가면 두들겨 맞아요. 박스가 얘가 500불을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 에너지가 새롭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보여요. 연말인데도. 그래갖고 새로운 트리거가 솔직히 리듬 가격이 올라가거나 테슬라가 500불을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여기서 뭔가 트리거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안에서 그냥 순환만 된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주 부진 끝났다고 봐도 되는지요? 부진은 끝났어요. 에코프로가 거의 과거 3년 따면서 토막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바닥은 이미 쳤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1차 상승은 했고, 이제 바닥에서 1차 상승한 게 더블인데 가격 조정이 좀 들어가고 다음 상승의 트리거가 아직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에서 검증돼야 되는데 실적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 1, 4분기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바닥은 쳤다. 근데 단기간에는 이미 고점 영역에 있다. 새롭게 들어가려면 내년도 4, 4분기 실적과 1, 4분기 두 번의 분기 실적은 확인하자. 이런 좀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현재 2차 전지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목하면 좋을 점이 무엇인가요? 물리신 분은 손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 고점에서 저 고공의 행진에서 물리신 분들은 때를 기다리시는 게 거의 1년을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신규 들어가시는 분은 내년도 1, 4분기에 들어가시는, 연말에보다는 내년도 1, 4분기에 4, 4분기 실적 확인하고 1월 말 정도에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 눈여겨볼 종목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아까 후발주나 찾자. 그래서 하나기술, 미래컴퍼니, 그 다음에는 주력주는 고점에서 20에서 30% 빠질 때만. 그러니까 LNF가 고점에서 20, 30% 빠지면 1차, 그것도 한꺼번에 다 사지 마십시오. 실적이 뒷받침 아니니까 30% 한번 들어가 보고 추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이런 트레이딩 감각으로만 2차 전지주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 2차 전지 기대할 만한 이벤트와 주가 상승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그래서 내년 금년은 없고 내년 1, 4분기 지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서는 요새 우리가 전문가 약을 다 팔았어요. 전력 저장 장치, ESS, 유리기판 할 거 없이 팔약은 다 팔아서 새로운 약을 팔아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리튬 가격이 급등하거나 테슬라가 새로운 영역을 가거나 그 약이 나오지 않는 한 그냥 재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10만 전자에 다다를 정도로 급상승했는데 이번 상승 랠리의 핵심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잭슨 왕이 약 팔아서 그렇죠. 뭐 우리나라 25만 개 GPU를 준, 그래서 GPU 준 것만큼 급등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로봇. 그래서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막판에 급등했고, 그다음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11만 전자, SK하이닉스 63만 전자 닉스 만든 게 다 잭슨왕 GPU에 넣으면 꼭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외국인들이 그 사이에는 계속 팔았어요. 비차익에서도 팔고 오늘은 4조 이상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파생을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 노출로 이제 어널리스트 시각에 분석으로 뭐 GPU가 어떻고 미래 성장, 이거보다 이제 주목이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면 주목이 가까운 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0월 28일 기점부터 딱 잡으세요. 왜 10월 28일 기점으로 잡아드리냐면 이날 하루 만에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1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치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급등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이제 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날 1월 28일 날 그때가 SK하이닉스가 50만 닉스를 공격했던 때예요. 요때 1조 7천억을 딱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판 금액이 SK하이닉스가 1조 2천억, 삼성전자가 2,500억을 팔았어요. 근데 1조 2천억이 네이키드 SK하이닉스 매도가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12월 말 합성 때까지, 만기 때까지 그러면 SK하이닉스를 매도하면서 선물 매수로 합성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물 하나 사는 데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요. 지금 가격대에서 25만 원 승수 곱하면 거기에 7%만 내 돈 들어가면 레버리지가 13배, 14배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 대비 레버리지 13배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갖고 선물을 사갖고 호재 나올 때 SK하이닉스 매도한 거를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물이 추가적으로 급등했겠죠. 그러면 삼성, SK하이닉스 올려갖고 선물 수익률을 극대화시켜버려갖고 50만 원을 63만 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오늘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조 단위당 선물이 어떻게 합성되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가 이럴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눈에는 1조 2천억이 이렇게 매도로 된 게 보이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에 10월 28일 보면 총량은 2,500억 밖에 매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파악이 안 돼요. 이거를 매매 주체별 동량으로 미분한다고 그러거든요. 매일 외국인 기관들이 실제적으로 총량 매도 2조 했는데 뭘 샀고 못 팔았는지를 복사해 갖고 저같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이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12월 28일 데이터거든요. 이게 이제 올렸다면 이제는 SK 하이닉스는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다시 SK 하이닉스를 사냐? 저는 이때 사겠습니다. 상승폭에 반을 공격하면요. 그러면 이거 데이터를 갖고 여기 있네요. 요번에 요 기준점을 9월 26일 날이 하이닉스가 33만 원입니다. 이게 63만 원이니까 3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아주 수학 한번 공부해 4등분 해봐요. 4등분. 요게 4등분 하면 75%가 56만 원이고요. 상승폭의 반이 48만 원입니다. 요거는 고점에서 한 20% 빠지면 요거 와요. 요거 오늘 이렇게 공격했는데 50만 원과 45만 요 영역을 동그라미 겨놓으시고 이거를 파생으로 공격할 때나 사십시오. SK하이닉스는 요 가격이 삼성전자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입니다.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요럴 때만 사십시오. 그러면 단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기업의 미래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어떻고 EPS로 접근하지 마시고 9월 26일과 지금까지 오른 거를 4등분해서 상승폭의 반 그리고 현 선물에서 외국인이 때렸다가 스위칭할 때 그럴 때나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45만에서 50만 원 사이,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9만 5천 원 정도 오면 오히려 매수하자. 그전에는 오히려 다른 거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S26 전 모델에 엑시노스를 탑재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근데 요번에 그 에이펙 나오면서 그 젠스랑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재용 회장이 던지듯이 한 말이 좀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아이폰만 보이네. 갤럭시가 잘 안 보이고 아이폰만 보이네.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지금 GPU라든지 모든 시스템에서 애플 이게 이제 그 오픈 AI라든지 이 연맹이 다 애플 쪽에 약간 기운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GPU나 그 예를 들어서 파운더리 하지 말고 그 반도체나 잘 만들어 요런 쪽으로 약간 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폴더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에너지가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죽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끌기에는 저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똑같이 15일 전에 데이터로 그 폴더폰 관련주나 스마트폰 관련주를 비율을 보면 여기서는 더블 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게 그나마 캠트로닉스가 그때 유리기판으로 그나마 다른 에너지로 갖고 BH라든지 그 다음에 KH바텍이라든지 폴더폰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나 이 부품단 관련된 종목은 에너지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외 종목이에요. 이게 또 코스닥에 많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디어가 하나 있죠. 만약에 이제부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죽여요. 그럼 저는 여기서 한번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아나텍이나 BH나 KH바텍이나 이런 것들이 눌림목 때 한번 사보는 그런데 주도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그동안 빈집털이 된 종목인데 순환되는 대상으로는 스마트폰 쪽에 폴더폰에 PCB 쪽 관련된 거는 해보자 그러는데 시장의 주도는 아닌 것 같고 많이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부터 좀 선순환될 때 이쪽에서 뭔가 ETF 정도에 들어가 있는 부품단 종목들은 노려보자. 그게 통신이나 폴더폰에서 한번 선점해 드리고 싶네요. 만약 엑시노스 2600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둔다면 이것이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과 반도체 사업에 각각 어떤 연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연쇄 효과를 주겠죠. 근데 그거 확인은 내년 1, 4분기 같아요. 지금은 뭐든지 동맹, GPU,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 너무 휩쓸려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몸이 이동하려면 좀 뚱딴지 같지만 스타링크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 X와 스타링크의 우주항공이나 이제 이 통신 시스템에서는 이 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자율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GPU 능력이나 그 다음에 또 뭔가 되냐면 이게 기지국세여 갖고의 6G 개념보다는 그 인공위성에서 때리는 어떠한 이 통신 인프라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뭔가 여기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아까 테슬라에서 스타링크 쪽, 그 다음에 인공위성 쪽. 그래서 여기서는 갖다 얘기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AP위성이나 이런 인공위성과 관련된 것들, 스타링크와 관련된 기업들. 오늘 요번에 11월 달에 우리가 우주항공에 누리호를 쏘거든요.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 그래서 오히려 그 스마트폰 쪽과 우주항공, 인공위성 쪽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여기가 빈집된 종목들이에요. 이쪽을 트레이딩 하시는 게 어떻겠나. 뭐 종목으로는 루미르, 캔코아, AP위성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동차 부품단에는 자율자동차, 자율이 되는지 이런 것들, 로봇주보다는 자율자동차, 뭐 슈어소프트 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꼭지 치는 것 같아요. 11만 원, 11만 원에서 가봤자 만 원. 만 원 보려고 11만 원 사고 싶지 않고 9만 전자 보면 살래요. 대신 트레이딩이에요. 9만 원에 사서 11만 원 파는. 근데 그건 가성비 별로 없다고 봐요. 그거 하느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소외된 빈집더리에서 스마트폰이나 부품단이나 아까 루미르라든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 또 자율자동차, 자동차 부품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2의 그 로봇주 같이 여기서 50이나 더블 종목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히려 종목 찾는 게 삼성전자는 트레이딩, 이런 것들은 수익률 게임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어떻겠나. 요거는 뭐 3개월 후면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 다들 그냥 삼성전자 SK하는데 실제 수익률은 아까 코스닥에서 게임이나 스마트폰 쪽이나 게임 쪽이나 아니면 스타링크 쪽이나 인공위성 쪽에서 나오면 제 말이 맞는 꼴이 된 거고 이 시가상위 종목들은 롱숏만 나왔다. 이렇게 시장이 전개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상황은 어떤가요? 그건 젠스왕의 그 농담 같은 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반도체나 잘해라. 반도체나 잘해라. 파운드리 그 영역까지는 내가 주는 GPU 잘해갖고 그거나 잘해라. 이 논리가 약간 우리한테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서 이게 냉정하게 삼성전자 상승률보다 SK 상승률이 두세 배가 더 커요. 같은 구간에 제가 요거 10월 13일 아까 중요한 날이라고 그랬죠. 요게 종합주가 지수가 19% 올랐어요. 3,500에서 4,200.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19% 올랐어요. SK하이닉스가 50% 올랐어요. 같은 구간에 삼성전자나 이거는 젠슨왕이 만나고 막 분위기 띄워주고 막 이런 이벤트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률 게임은 SK하이닉스예요. SK하이닉스는 그 3자 회동에 안 만났는데 그거는 뭐 책임이 의장으로 책임졌고 이게 근데 실제는 오히려 GPU나 이런 것들 개념은 하이닉스가 더 위력적으로 주가는 올랐다. 이게 데이터가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동안 너무 눌렀던 거가 이번에 분출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신호가 대주주가 왜 10만 원에 팔았나. 상속세라고 그러지만 거기서 아니 더 말하면 그 만 원이 얼마나 큰 차이인데 좀 이따가 팔지. 그런데 또 10만 원대 상속세 내려고 팔았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큰 게임보다는 박스 매매고 뭔가 파운더리는 이게 좀 시간이 아직도 걸리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왜 소부장에 장치 산업들이 안 가냐. 이제 내년도까지 수주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신규 장치 발주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소부장조에서 장치 관련된 종목들이 못 가는 게 또 그 이유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어떤 기점입니다. 소부장이 다 하는 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려면 조정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지 부품단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실전에서는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부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거 소외돼 갖고 이 시장 진짜 짜증나, 내 건 안 가고 그래서 다 팔아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 이게 포모 현상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끝물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코스닥에서 지금 소외됐던 것들을 오히려 팔아서 삼성, SK하이닉스가 잘못 걸리면 또 고생하시니까 거의 20% 빠질 때나 들어가시고, 지금은 오히려 그 코스닥 종목에서 아까 인공위성 쪽이나 부품단 쪽에서 뭔가 그 아직 안 간 것들 중에 저는 스마트폰 쪽이나 그 다음에 인공위성 쪽이나 이런 쪽은 하자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승은 단순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반등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을 알리는 상승일까요? 저는 그거를 내년 1, 4분기에 좀 확인할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80년대 이전 40년 경험치가 꼭 이구동성으로 다 한쪽이 몰렸을 때는 꼭 뒤통수 치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꼭 하여서 저는 1, 4분기 실적까지 확인할래요. 그때까지는 변동성을 이용하는 트레이딩만 하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진짜 새로운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가 가면서 새롭게 주도를 하려면 저는 MSCI 선진국 지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끌개가 나오면 그때 이제 다시 시작을 할래요. 그거는 내년도 1, 4분기 검증하겠습니다. 1, 2, 3을 검증할게요. 그때까지는 앞으로 11월, 12월, 내년 3월 5개월 동안은 저는 소외된 종목과 트레이딩, 주력은 트레이딩 이렇게 구분해서 전략을 짜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돌파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아까 MSCI 들어가고 앞으로 3년 후 얘기를 앞당겨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빠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먼저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20만 원보다는 SK하이닉스 100만 원이 먼저 간다. 이게 순서다. 그런데 그것도 검증을 내년 1, 4분기는 확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20% 빠지면 트레이딩 와서 3개월 동안 트레이딩 하다 보면 새로운 재료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거 한 3개월 검증하시고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게임이나 인공위성이나 스마트폰 부품단이나 통신, 자유자동차 이런 쪽을 오히려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결론 내면 그동안 연초 주도했던 대장 하나오션이든 H중공업이든 방산이든 삼성, SK하이닉스든 고점에서 20% 급락 변동성 나올 때만 들어간다. 주력은. 그리고 3개월 동안 검증하자. 그리고 외국인이 왜 이렇게 죽자사자 파냐. 다시 매수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요새 연기금이나 금융투자가 들어간 거는 쇼친 애들이 지금 이쪽 쇼친 애들이 있었거든요. 포트에 없던 애들. 그게 오히려 숏커버링을 올린 거지 뭔가 주력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검증하는 기간이 3개월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앞으로 남은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그래서 2달 남았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너무 급등해서 수익 나신 분이 아직도 현금화를 잘 안 하세요. 일단 챙기세요. 100% 수익 나도 잘못하면 20, 30% 순식간에 토해내는 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챙기고 수익금 빼갖고 수익금을 장기 투자하는 아까 재생의학 관련된 종목으로 사서 묻어두고 원금 만들었다가 주력은 급락할 때만 잠깐 트레이딩하는 2달 동안 연말연초로 트레이딩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서 새롭게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찾아내시는 게 11월과 연말연초를 보는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